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 회계 원리에서 기업의 재무상태표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교재 지금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이렇게 해드렸었죠. 물론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었지만은 제가 여기 캡처해 놓은 게 요 자리까지예요. 여기 지금 자산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목적이나 하나하나 이런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차변 규정이 끝났으니까 대변 규정에 부채하고 그 다음에 자본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자본 규정을 갖다가 부채 규정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 규정은 지난 시간에 자산 규정이 회사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것, 즉 예금 회계 용어로 따지면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게 자산이라 그랬죠. 근데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익, 그걸 돈이라고 봤을 때 걔가 유출된단 말이죠. 그건 좀 부채 정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자, 이 부채도 말이죠. 이 부채도 유동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있어요. 비유동 부채. 그러면 부채도 자산처럼 유동, 비유동 구분하라는 거네요. 구분하는 방법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유동 부채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얘기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유동 부채 대표적인 것만 먼저 정리를 해봐 드리면은, 여기 우리 그 단기 차입금이라 단기 대여금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음, 그 단기 투자 자산의 세 번째 있었던 단기 대여금, 이건 우리가 1년 이내 회수할 걸 가정하고 빌려준 거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그걸 빌린 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단기 대여금에, 여기 같이 써놓을게요. 단기 대여금은요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얘를 반대로 빌리는 빌리는 쪽 입장에서는 이거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단기 차입금. 우리 계정 기록할 때 예전에 다 한자로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뭐죠? 한자에 한글 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해 놓으면 뭐 해석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차자가 빌리 차자라 그랬었죠. 한자로.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고 요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산 계정에서 매출, 이 거래를 통해서 우리 거를 팔았다는 뜻이죠. 근데 아직 돈 못 받았어. 매출 채권이라고 불렀었고, 이 매출 채권 안에는요 외상 매출금, 내 거를 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거야. 외상이라 그래서. 그래서 매출 채권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두 번째 거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번엔 약속어음을 받았어. 그럴 때 뭐라고 기록하기로 했었죠? 그렇지. 받을 어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로 했었죠. 얘가 자산 계정인데 얘 상대적인 계정이 부채에서는 매입 채무라고 불러요. 매입 채무에는요. 외상매출금은 내가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이 있는데, 매입 채무는 반대로 물건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산 사람 입장에서 매입 샀는데 내가 외상 아직 돈 안 줬어요. 그럴 때는 똑같이 외상이라는 말을 같은데 이번엔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예요, 여기에. 그래서 외상매입금, 그다음에 약속금을 내가 지급해서 줬어요. 약속금을 발행해서 줬다고 하면 그 돈은 나중에 며칠 날 있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할 때는 약속어음이라고 쓰지 않고 지급어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명칭들, 즉 계정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계 담당자로서 회사에 재산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용어로 기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정한 원리와 원칙이 따라 했었죠.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는 계정들을 사용해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매출채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 지금 매입채무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매출 채권 바로 밑에 뭐 있었나요? 기타 채권 있죠? 기타 채권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때 쓰는 계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기타 채권은 뭐라 그랬었어요? 기타 채권은 상품이나 제품 이외에 다른 걸 팔고 뭐 우리가 사용하던 승용차라든지 지난 시간에 비품 얘기해 줬었죠. 비품 팔고서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직 못 받았을 때 쓰는 계정이랍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때는 뭐라고 쓴다? 미수금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계약금도 얘기해 드렸었죠. 우리가 상품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주게 되면 선급금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요 계정들 배울 때 요 용어들이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처음이라서 좀 낯설기는 하겠지만 미수금, 미자는 아직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수는 받을 숫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미수금이라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돈. 그렇게 따지면 외상매출금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은 똑같잖아요. 근데 구분을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상품이냐 제품이냐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걸 팔았느냐에 따라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외상매출금을 썼을 때하고 미수금을 썼을 때 그 내용이 다르죠. 그 계정만 보고도 얘는 미수금이라고 썼으면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 이외에 다른 것을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은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전문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요즘도 있긴 있어. 길 다니시다 보면은 그 신용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런 거 써놓지 않았어요?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어. 근데 왜 외상매출금은 안 받아주지? 이것도 못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몰라. 그러니까 그냥 미수금 받지 못한 돈이라는 개념으로만 옛날부터 한자어로 썼기 때문에 지금도 미수금이라는 용어만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 여기 부채로서 여기 상대적인 계정이요. 기타 채무가 되겠죠? 기타 채무. 기타 채무에는 미수금.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급해야 되는 쪽은 지급을 아직 안 했다? 미지급금이라고 불러요. 미지급금. 그다음에 선급금. 계약금을 우리가 줬다면 계약금을 받은 쪽도 있겠죠. 그 선자 쓰고 받은다? 받을 숫자 쓰고 그래서 여기 선수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수업하면서 지금은 용어가 낯서는 것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요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수업만 잘 집중해서 들으셔도 제 입에서 요 계정들 나오는 거 수십 번을 들어요. 근데 이걸 관심만 가지면 익히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과정에서 여기 부채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배우실 때 그때 추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틀만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유동부채는 이거 뭐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그랬었죠? 비유동부채. 여기다가 비유동부채라고 쓰고요. 비유동부채는 크게 기정을 3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부채죠. 근데 돈을 빌릴 때 꼭 1년 이내만 갚으라는 법은 없죠. 뭐 2년, 3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부채의 첫 번째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돈을 빌리는데 왜 돈을 빌리죠? 아니, 뭘 왜 빌려요? 돈 필요하니까 빌리겠지. 그죠? 빌리는데, 이 빌리는 방법 중에서 여기 우리가 채권을 회사에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채권을 우리는 정식명칭으로 회사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록할 때는 회사채라고 쓰지 않고 사채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잘못 오해하면 사채 그러면 깍두기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사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내 오장육부 다 드러내줘야지 돼요. 하여튼 그런 사채가 아니라 이렇게
저기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나중에 또 요 파트 나갈 때 설명하겠지만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만기가 보편적으로 3년이에요. 3년짜리 채권들이 많이 있고 저 채권 좀 사보고 싶어요. 채권을 사시게 되면 여러분이 쭉 관심만 갖잖아요. 뭐 근데 저도 사실 채권은 잘 사본 적은 없지만 증권회사에 가셔서요. 우량한 채권 사시면 돼요.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 뭐 이하다. 그러면 별반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그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1년 넘게 다녔을 경우 한 달치 월급 주죠. 그거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안 배웠어도 그건 잘 알아, 그죠? 그러면 1년 이상 다니시게 되면 퇴직금은 아유 뭐 굳이 뭐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러고 나올래요? 꼭 받을래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줘야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들을 하시게 되면 그냥 일반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실 게 그 고용주가요 매달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 안에 퇴직금도 포함해서 같이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내가 1년을 갖다가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분명히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켜서 지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항상 별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등등한 뭐죠? 사업주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현혹해서 그냥 그 돈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애시당초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1년 근무하게 되면 받는 급여에 한 달치 월급 준다. 요 정도 기본 상식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것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금 없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내가 잘 찾기 위해서 많이들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겠죠. 배울 때 잘 배워놓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은 지금 그 회사의 기록 담당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퇴직할 때 그 한 달치 월급은 우린 급여라고 그래요. 그죠? 퇴직급여. 근데 지금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이 퇴사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채로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하는 용어가 퇴직급여. 퇴직할 때 급여로 줄 거에 충당할 거예요. 충당하는 부채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비동부채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 정도만 해놓으면 앞에서 우리 자산 규정 봤던 거하고 부채 규정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많게 느껴져요? 적게 느껴져요? 되게 적죠? 근데 만약에 교재만 봤으면 이것도 되게 많게 보일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한번 힘들어 보면 어지간한 거 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할 때는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천천히 잘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채까지 해놨네요. 그럼 뭐 남았어요? 자본. 비이동부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규정만 기억하시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자본. 자본 규정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개인 기업에 다닌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회계 원리에서는. 그다음에 회계 2급의 기초 과정에서는 개인 기업이 여기 기본이다 보니까 자본 계정에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는? 개인 기업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는 개인 기업이에요. 개인
기업일 때 자본 계정에 자본금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개인 기업이 아니라 법인 기업이라고 그랬었죠. 법인 기업의 자본 계정에는 5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있는 자본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본 잉여금, 세 번째로는 자본 조정, 네 번째로는 기타 포괄 손익의 뭐 희한한 말 다 나오죠? 그냥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잉여금, 여기 회계 2급 과정의 그 시험 문제에서도 법인기업의 자본계정 5가지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 회계 2급 시험을 응시하시거나 FAT 2급 시험에 응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 배워야 될 범위 중에서 사실 넘어가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해요? 출제자가 내겠다는데. 그래서 요거까지는 자본계정에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제가 계정을 설명할 것들에 대해서는 요 정도면 끝이에요. 확실히 자산 계정보단 훨씬 수월하겠죠? 저도 요거 하나 지금 캡처해 놓고요. 자, 그러면 저기 자산 계정부터 해서 요 내용들 다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자산 계정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보고 싶으면 또 열어드릴게요. 자, 다시 자산 계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산 계정에서 지금 여기에 교재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자산 계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가끔 써요. 무슨 말을 쓰느냐면 파란색으로 좀 써놓을게요. 통합 계정이라는 말. 통합 계정은 여러 가지 계정들이 뭐뭐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통합 계정 중에서 뭐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별 희한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산 계정을 지금 잘 배웠는데 자, 여기 자산 계정에서요 여러 가지 쓴 것들 중에서 통합 계정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통합 계정이 뭔지 용어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또 교재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구분 계정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럼 구분 계정이 여기 자산 계정에서 어떤 것을 구분 계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물음표, 느낌표. 아니 세무 1급 수업 들어온 분들 중에서도 이 용어를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근데 이 용어를 모르고서 어떻게 문제 풀기가 수월하길 바래요. 그죠? 그래서 통합 계정을 갖다가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자, 통합 계정은 말 그대로 통합시킨 거예요. 계정들을. 계정을 통합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죠. 얘가 통합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구분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구분 계정은 뭐가 구분 계정인가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분해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구분해 놨죠. 그래서 얘가 구분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업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자, 구분 계정 요거 입력하세요. 그러면 구분 계정이 뭔지를 알아야지 입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가 구분 계정이다, 통합 계정이다. 요거 구분을 해 놓을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번에 여기 당좌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민채 씨가 한번 대답을 해봐 주라. 이 당좌 자산은 통합 계정일까? 구분 계정일까? 통합 계정? 그러면 주영 씨가 여기 또 똑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당좌 자산은 통합 계정일까? 구분 계정일까? 찍으면 돼. 구분 계정. 그래서 민치 씨하고 이제 둘이 반대되는 의견을 던진 거야. 한번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에서 우리 수정 씨가 한번 요거 생각을 해봐요. 그럼 2대1 될 테니까. 당좌 자산은
통합계정일까요? 구분계정일까요? 통합계정. 그럼 통합으로 벌써 2대1로 완패한 거야. 근데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당좌 자산 안에 몇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네 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구분 계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좌 자산은 통합 계정 맞아요. 그런데 유동 자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유동 자산이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통합 계정도 되고 구분 계정도 되는데 어떤 계정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여기 통합 계정도 될 수 있고요. 구분 계정도 될 수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땐 당주 자산은 통합 계정이에요. 그러나 유동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얘는 구분 계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합 계정과 구분 계정이라는 용어가 뭘 뜻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얘기인데 뭘 물어보느냐면 지금 여기 구분 계정을 통합 계정을 제가 어떤 순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렸었죠. 그죠? 근데 여기 재고자산부터 투자자산 이런 것들은 원래는 세로로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는지라 제가 그냥 옆으로 쓴 거예요. 여기 위에서부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순서로 기록하라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르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계정을 쓰실 때에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기록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동성이란 말 또 처음 들어보잖아요. 유동성 배열법이 뭐예요?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현금화 쉬운 것 순서대로 순서대로 기록하라는 게 바로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유동성이 높은 거 순서인가요? 유동성이 낮은 거 순서인가요? 이걸 물어봐요.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 높다라는 뜻은요. 현금화 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낮다는 뜻은 현금화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이해를 했는지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유동성 배열법은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인 경우에 유동성이 높은 것 순서로 기록된 건가요? 유동성이 낮은 것 순서대로 기록된 건가요? 높은 거. 높은 게 현금화하기가 쉽죠. 여기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는 게 쉬울까? 건물을 갖다가 현금화하는 게 쉬울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우선 용어 중에서요 유동성 배열법이란 용어를 지금 하나 배우신 거고요. 요거 기록하는 순서는 유동성이 시험 문제에서 요거 높다라는 말 대신에 낮은이라고 한 글자만 딱 바꿔놔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재무에게 이론 너무 어려워. 그 많은 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바꿔놓고 시험 문제 풀래. 이거는 내용 이해만 잘하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동성 배열법이란 유동성이 높은 거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다. 유동성이 높은 게 뭐예요? 현금화 되기가 쉬운 순서대로 먼저 기록을 해주세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거 따라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은 제 얘기가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일단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것도 하나 캡처 해놓고서는 나중에 또 이거 필요하면 꺼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울게요. 찍었어요? 혹시 여기 여기 보고 싶은데 사진 찍지 못했거나 그러신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가능하면 찍어놓는 게 좋을 거고 지금 제가 캡처해놨으니까 우리 단톡방에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단톡방 개설이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요건 지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파트를 하나 마무리를 해볼게요. 기업의 재무 상태. 자, 자산을 갖다가 영어로 에셋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연습 문제 풀 때 보면 자산 에셋이라는 요 기호를 갖다가 앞에 이니셜을 따서 자산은 A라고 표시하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자산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 채권. 자, 요것도 하나 지금 간단하게 용어를 이해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 플러스 팁에 재화라고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런 용어부터 보게 되면 괜히 거부감도 들고 내용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 편한 말로 제가 바꿔서 먼저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통 이 재화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언제 많이 배우게 되느냐면 회계 1급 배우실 때요. 부가가치세라는 그 세법을 배우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용어들이긴 하죠. 여기 재화라고 쓴 용어는요. 재화 그냥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물론 재화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여기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더라? 재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기억해 놓으세요. 자, 두 번째는 이 재화라는 용어하고요. 이 용역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항상 같이 잘 나와요. 세트예요. 근데 또 용역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디 떠올라요? 용역. 그 드라마 영화 보면 쇠파이프 들고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이런 사람들 용역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용역 그것도 맞기는 해요. 여기 얘도 그냥 말로 적는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얘는 있는 서비스예요. 즉 얘는 다르게 얘기해서 사람의 힘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용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노동력이고 완력이에요. 힘. 그런데 사람의 힘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히 뭐 미용실 같은 데 왜 가요? 거기 뭐 사러 가요? 근데 돈 내야 되잖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저 물건 사러 가는 거 아니죠. 즉 사람의 기술도 바로 이 용역에 해당돼요. 사람의 기술, 그 다음에 지식 있죠. 지식도 마찬가지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이용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죠. 즉 그런 것들을 여기 용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도 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서 돈을 받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를 기억하실 때에는 재화하고 용역이 한 세트라고 기억하시고요. 재화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 그다음에 용역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서비스. 서비스는 영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역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잘 저기가 되지 않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 재화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상품 제품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기억하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자, 그래서 범위가 물론 더 넓기는 하지만은 일단 요 재화라는 용어와 용역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쓰는 말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진도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꼬박꼬박 자기 정독해서 꼭 읽어보라 그랬었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산의 계정 과목이 나와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요 두 개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고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통합 계정으로 단기 투자 자산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적어드렸던 내용에 비하면 양이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열심히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보시고요. 이따가 시간 제가 드리면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부채도 벌써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고요. 영어로는 부채를 liabil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정을 구분할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 연습 문제에서 L로 표시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앞에 이니셜을 따서 L은 부채를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용어가 하나 있어서 부채를 갖다가 부르는 말 중에요. 이렇게 채권자 지분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청구권이라고도 부른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여기 자산, 부채, 자본, 그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용할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배웠던 여기 부채, 그 다음에 여기 자본, 이 계정을 따르게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를 갖다가 뭐라고도 부르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이니까 채권자가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채권자 청구권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채권자 지분이라는 말도 이렇게 써요. 반면에 부채는 이런 말을 쓰고 여기 그 자본을 갖다 부르는 말은 채권자 청구권에 반대되는 말,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주주 청구권이라고 써요.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주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는 자녀 지분이라는 말을 써요. 자녀 지분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나오잖아요. 자녀 지분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더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계산하는 거에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용어들을 다루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얘는 이런 용어로도 불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학생이지만 집에 가도 학생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누구한테는 딸인 것이고 아이들한테는 엄마일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남편한테는 아내일 것이고 나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호칭이 바뀌는 것처럼 여기 부채도 자본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용어로도 불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위에 그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여기 자산을 갖다가 적극적인 재산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따가 위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적극적 재산, 부채는 소극적인 재산 이렇게 여기 써 있죠. 이런 용어들이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을 부르는 용어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계정에 유동자산 여기는 지금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그런 거 하나도 구분이 안 돼 있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울 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계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보시게 되면 자본도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자산, 재무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소유주, 주주 지분이라고도 하고 자녀 지분이라고도 하고 주주 지분이라고도 하고 주주 청구권이라고도 하고 다 그게 우리 재무회계에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자본을 얘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본등식은 머릿속에 지금 그림 기억나시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왜 여기 지금 이 파트에서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계정을 설명해 드렸냐면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 우선 여기 용어를 해볼게요.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이 키워드라 그랬었죠. 재무제표 중에서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걔가 재무상태표라고 했잖아요. 그 재무상태표 여기 정의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얘가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가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재무상태표의 일정 시점 여기 나와 있고요. 왼쪽에 뭐 쓰기로 했죠? 회사명. 오른쪽에 뭐 쓰기로 했어요? 단위하고 보고통화 이렇게 써놓고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차변에 자산만 우리가 배웠고 구성요소로요.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을 배웠는데 지금 조금 진도를 나가니까 이 용어들이 점점점 저기 분리되고 있죠.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제 알아들을 수 있죠. 단기 투자 자산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다음에 매출 채권, 상품 건물 이렇게 얘가 자산 계정에서 배웠던 계정들을 각각의 항목으로 금액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변에는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자본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세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 계정 자산과 부채 자본을 이렇게 섞어놨어요. 섞어놓고 차변 대변 금액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계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구분이 돼야지 얘를 맞출 거 아니겠어요? 계정을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모르면 차변 대변 금액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아, 제가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회기 시간에 중간고사가 이거 맞히는 거야. 1시간 내내 맞췄는데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그때는 그 교수님이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럼 시험 볼 때 외웠겠어요? 안 외웠겠어요? 당연히 안 외웠겠죠. 근데 여기 몇 개 안 되죠.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거는. 근데 거기에 한 30개 정도 나왔는 거야. 그걸 갖다가 왼쪽 오른쪽 맞춰가면서 해보니까 끝날 때까지 맞춰도 안 맞더라고. 근데 다행히 부분 점수를 인정해줘서 재수강 건 면했지만 이 회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회계 관련된 것들은. 근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제가 이렇게 돼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자, 재무상태표 등식도 여러분이 그림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금방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거 플러스 팁 제가 시간 좀 이따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접근법 요거는 앞에 기초 쪽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처음 시작할 때 도구 설명하면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림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 잠깐 보세요. 시간은 30초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 그림을 보고도 이해가 되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문제를 한번 일단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것도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리고 기출 확인 문제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응시하시게 될 FAT 2급 또는 뭐 전산회계 2급 이런 곳에서 기출 문제로 냈던 문제들이에요. 설명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 이따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답안지 보시고서 답안지 보고선 채워놓으면서 정독해서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지금 24개의 계정 과목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뭘 구분해 보래요?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건 자본은 캐피탈이라고 해서 C자로 이니셜로 써요. 그래서 여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하는 게 만약에 외워지지가 않았으면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전히 종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뒤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봐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에 있는 것들 좀 이해한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뭐 연습시키는 거겠어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재무상태표 등식, 그 다음에 또 자본 계정의 등식 뭐 이런 것들 연습해 보라고 계속 문제를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고서 계속 연습해서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그 계정들 암기했던 것들 기본들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제가 지금 시간을 드렸죠. 계정 그 정확하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파트는요.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기초재무상태표하고 기말재무상태표 두 개를 비교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초 자산이 500만 원, 그다음에 기초 부채가 100만 원, 기초 자본금이 400만 원. 기초 재무 상태표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부른다는 용어 설명해 드렸었죠. 자, 1년 동안 얘를 갖다가 영업 활동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기말 재무 상태표를 봤더니 기말 자산은 680만 원, 기말 부채는 200만 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480만 원이 기말 자본이라는 건 계산할 수 있죠. 어렵지 않게 알겠는데 제가 기말 자본은 표시를 할 때 반드시 기초자본금과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두 개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기초자본금은 얼마였었어요? 기초자본금은 여기서 400만 원이었었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차이가 나는 80만 원은 뭐예요? 1년 동안 번 돈.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당기순이익이 됐던 당기순 손실이 됐던 기본 자본금과 합쳐져서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과 합쳐져서 기말 자본을 구성한다고 얘기해 드렸고, 요 밑에 거는 당기순 손실이 났어요. 그죠? 그럼 자본금이 기초 자본금보다 이만큼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이 계산이 되는 그림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앞에서 문제도 풀어보고 복습을 했으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기출하기 문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시간 드렸던 거 하나씩 아마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어렵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 강론 배운 건 아닌데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잖아요. 비용 기정들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회계 원리 교재가 다 끝났을 때 그때 풀어보시게 되면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지실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학습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문제 안 풀어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안 배운 건 넘어가도 돼요. 근데 배운 거에서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거는 체크해 놓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문제 풀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정도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기말 날짜를 보니까 이거 기말이죠.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서 12월 31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 이제 회계 쪽에서는 기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본금 계산하라 그러는데 자본금 계산하는 것은 차변에다가 그 자산들 몰아놓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 부채하고 자본하면 차이 나는 금액이 자본이겠죠. 그거 계산하는 문제도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죠. 회계 2급 기초과정에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거 계산할 때 기초하고 기말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거 문제 또 풀어보실 때 아직 회계원리 교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푸세요.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표나 그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기초 재무상태표하고요 기말 재무상태표하고 요 세 개가 세트예요. 손익계산서하고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놓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자료 그 자리에다 갖다가 금액을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기초 재무상태표고요. 여기는 기말 재무상태표, 얘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칸을 나눠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기초자본이면 기초자본 여기죠. 기초자본에 800만원 이렇게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 제가 이게 써드리고 그려드리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에는 자산은 모르겠대요. 기말 자산은 모르겠다고 하고요. 부채는 900만원이래요. 900만원. 그 다음에 자본도 모르겠대요. 그 다음에 당기순손실이라고 하면은 당기순손실 100만원이래요. 그럼 당기순손실은 이유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수익 자리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기순손실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여기 수익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8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익보다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 9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 순손실 여기 대변에 100만 원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얘가 단기 순손실이죠. 이 단기 순손실은 어디로 간다 그랬나요? 단기 순이익이 됐던 단기 순손실이 됐던 얘는 자본 계정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말 자본이 되려고 하면은 이 자리에 기말 자본은 제가 두 개로 나누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랬어요. 기초 자본금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이죠. 손실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 기말자본금 얼마예요? 기초자본금은 800이라고 가르쳐 줬죠. 여기다가 800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이라는데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00만원 이렇게 더하게 되면 기말자본금은 얼마인가요? 700만원이죠. 그래서 기말자본금 모른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700만원. 그러면 부채 900만원하고 기말자본금 700만원 더하면 기말 자산은 얼마였었겠어요? 16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답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기말자본금을 기초자본금과 단기순이익 요거 나눠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시면 이해도 빠를 뿐더러 그다음에 정확하게 답을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연습 문제들도 대부분 다 이거 나오는 문제가 앞으로 뒤에 계속 연습할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그려놓고 그 칸에다가 하나씩 그 자리에다가 채워넣어서 답을 구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회 뭐 이렇다고 됐고요. 자, 기본 연습 문제는 답안지에서 내용들 보시고 메모하면서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암기했던 자산, 부채, 자본 구분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자본. 이거는 되게 쉬운데요.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배워서 그때그때 연습하면 어려운 게 그닥 많지는 않아요. 모르는 게 계속 누적돼서 다 어려워지는 것이지 그때그때 지금 복습하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지금 지나가는 문제 중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 있어요? 아까 뭐 질문도 다 하셔가지고 뭐 그닥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썼던 계정들이 계속 반복돼 나오고 있죠.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복습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근데 다른 교재들은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입문과정으로서는 아주 괜찮고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참고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를 다 푼다 생각하는 건 좋은데 얘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생각이 자신이 들면은요 뒤에 건 안 풀어봐도 돼요. 제가 꼭 풀어야 된다는 것만 체크를 해드리면 나머지 건 연습이에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한 개 풀어보고 그것도 모자르시다고 싶으면 비슷한 유형으로 두 개 풀어보고 맨 마지막 것만 풀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나머지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 센이라는 수학 문제집 있죠. 아시나? 센. 거지 같은 거. 우리 애들이 질려갖고 못 푼다 그런 거. 너무 비슷한 유형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연습하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아는 걸 자꾸 푸니까 짜증나. 짜증을 내더라고. 모르는 건 아예 못 풀면서도 반복해서 푸는 건 싫은가 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격시험 볼 때 얘가 기초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 교재가 지급되고 그 교재로 공부할 때는 그걸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는 그 자격시험 해당되는 교재를 공부하기 위해서
입문 과정으로 지금 배우시는 거니까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고 이건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 거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시간 절약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0번 문제인가? 11번 문제. 자, 이 문제에서 이 11번 문제만 정확히 내가 풀 줄 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잘 복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앞에 거 잘 공부를 한 것이니까 굳이 그거 일일이 다 또 반복해서 풀 필요는 없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2시간 드렸잖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계정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라고 일부러 시간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저기 배우고 난 다음에 저기 문제 풀고 복습할 때는 자기가 알면 다음 거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도 물어보는 게 기초 자산 총액 얼마예요? 기초 자본금, 기말 자산, 기말 자본금, 당기순이. 아까 그 표 3개만 가지면 다 계산할 수는 있는데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계정을 구분할 줄 아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2단원에 아까 설명드렸던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관련된 계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녹화는 제가 여기서 이걸 끊어야 될 것 같아. 중지 누르고